안녕하세요. 청소년보호구역 이상한 변호사입니다. 제가 학교폭력 형사전문 변호사로 생활한 지가 꽤 오래 지났네요. 청소년 재판이 진행된다, 소년법원에서 재판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보호자분께서 굉장히 막막해 하시고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제대로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소년부에 넘어간 직후부터 그리고 청소년 심리기 당일까지 어떤 일이 발생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정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청소년 재판 생각보다 빨리 진행된다,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니 재판만 벌써 3-4달이 지나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수도권의 경우에는 워낙 많은 재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데까지만 해도 3-4달 정도가 소요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다소 지역의 경우에는 조금 빨리 진행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가정법원에 넘어갔다, 가정법원에 송치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보호자분들께서 알고 계실 거예요. 경찰 또는 검찰로부터 문자 또는 우편이 오기 때문이죠. 재판부에서 우편을 받으셨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결정전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왔다고 한다면 저희가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죠. 결정전 조사 어떤 내용인지 그 부분 영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미 우편으로 심리기일이 정해져 있는 날짜가 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재판에 임박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판사님께서 이미 기록을 보고 우리한테 대한 처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께서 형사사건과의 이 차이를 잘 알지 못해서 재판 당일날, 그러니까 심리기일 당일날 판사님한테 막 어필을 하거나 판사님한테 막 반성문을 들고 가면 그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리기일에는 이미 판사님께서 재판의 결과를 가져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의 결과를 이미 써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기일에 지정되어 있는 날은 사실상 선고기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본인한테 유리한 자료, 꼭 하고 싶은 말은 미리미리 재판부에 제출을 해두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우편물에 분명히 사건 번호가 써 있을 거예요. 2025, 2026, 푸 어쩌고저쩌고 땡땡땡땡 보호소년 땡땡땡 이렇게 써 있을 거기 때문에 법원으로 사건 번호를 기재하고 미리 제출해 놔야 판사님께서 읽고 참고하셔서 어떤 판단을 할지 적어 오실 거다라는 부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합의도 마찬가지예요. 합의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합의서는 미리미리 제출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재판을 가서 심리기일에 가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판사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우편에 통지되어 온 비행사실을 네가 한 게 맞니? 이렇게 물으시고 맞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네가 진짜 잘못된 걸 아는지, 합의가 됐는지, 이런 부분을 아이한테도 물을 수 있고 합의 여부는 보호자에게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소년분류심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죠. 이 소년분류심사원 입소하는 경우에는요, 첫 심리기일 당일날 바로 입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랑 보호자분께서 미리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사실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사건이 다소 중하거나 다소 심각해 보일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심리적으로 내가 혹시 소년분류심사원 입소하면 어떻게 하지? 소년분류심사원 입소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가셔야 돼요. 소년분류심사원 입소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입소 후에 로펌을 찾아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재판 전에 미리 유리한 자료로 상황 설명을 제대로 했다면 소년분류심사원 입소하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소년부 가정법원 재판은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보호자분들 꼭 출석해야 되나요? 보호자 2분 중에 최소한 1분은 출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꼭 보호자분들 출석하시라고 권고를 해드리고요. 왜냐하면 가정법원 재판은요, 성인법정하고 가장 큰 차이, 양형기준표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아이의 죄명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아이가 이 죄를 왜 저질렀고, 그리고 이 잘못 또 저지를 것 같은지, 이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경위,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기 때문에요. 보호자가 과연 우리 아이를 제대로 케어하거나 케어할 의지가 있는지,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청소년 사건이라고 그리고 가정법원이라고 에이 이거 별거 아니네 라고 해서 아이만 덜렁 간다라고 한다면 판사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부모님이 아이한테 관심이 없네? 그런 경우에는 어떤 처분이 나올 수 있냐면
시설 입소라는 처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종교시설 같은 곳에 입소하는 처분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이게 어디에 강제로 6개월이나 강제 입소할 사안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쁜 사안이어서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진짜로 나쁜 행동을 잘못했다면 소년원에 갈 것이지만 소년원에 갈 정도는 아니야. 그렇지만 다시 집으로 되돌려 보낸다면 제대로 케어가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국가가 대신해서 제대로 지도하고 교육하고 훈육할 곳이 필요하겠죠. 보호자분들께서는 본인의 보호 의지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좀 어필하시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학부모님, 부모님께서는 반드시 출석을 하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합의, 피해자의 합의가 꼭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당연히 하는 것이 좋겠죠. 다만 성인사건과의 또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부분을 알고 계셔야 돼요. 성인법정의 경우에는요, 실무상 합의를 한다라고 하면 형량이 대폭 감경이 됩니다. 뭐 2분의 1 이상 감경이 된다든지 어찌됐든 감경이 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인 사례예요. 그러면 청소년 사건의 경우에도 합의를 하면 없던 일이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단순 폭행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합의를 하면 가정법원까지 안 넘어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합의만이 완전히 이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합의만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학생에 대한 조치 수준에 큰 차이를 두고 있다면 경제적 여력이 충분한 그런 가해자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합의를 해주면 다 풀려나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될 수도 있겠죠. 결국 합의는 누가 하는 거예요? 성인인 경우에 본인이 하기 때문에 본인이 엄청 힘들게 번 돈으로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청소년 경우에는 청소년이 합의하는 거 아니잖아요. 보호자분들께서 대신해서 합의를 해주기 때문에 합의반을 기준으로 조치 수준이 드라마틱하게 많이 변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부분을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결정적으로 합의를 했냐 안 했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합의 시도 또는 피해 회복을 하기 위한 노력을 했느냐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전달됐느냐 이 부분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그럼 합의할 필요 없네 라고 해서 시도도 안 하면 그러면 안 됩니다. 충분히 사과의 의사표시를 전달하고 합의를 시도했어. 그렇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도 다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청소년 사건에서 우리 아이가 잘못한 건 인정할 건데요.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제가 몇 번 이야기한 부분에 답이 있죠. 청소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 보호자의 보호 의지, 그리고 이 사건이 왜 발생했고 이 사건의 경위가 어떤지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경위를 학생 본인이 또는 보호자가 설명을 하다가 본인한테 유리한 내용을 또 설명을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를 조금만 잘못하면 변명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사실상 법은요, 수학 공식과도 같아요. 이 사건에서 좋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이미 사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런 방법을 따르지 않고 내가 진짜로 억울하다라는 의미에서 이 사건에 대한 변명을 계속 이어간다고 한다면 오히려 처분이 훨씬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나 판결에서 인정되고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어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합의에 관한 절차입니다. 학교에서 이런 일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피해자랑 연락하지 마세요. 절대 가만히 있어요. 연락하시면 큰일 나요. 가해자 측 보호자분들이 연락하지 말래. 그래서 가만히 있었단 말이죠. 그럼 나중에 가정법원 가서는 판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왜 합의를 안 하셨습니까? 왜 합의를 위한 노력을 안 하셨습니까? 이렇게 막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보호자분들께서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거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물론 연락을 계속하거나 진술을 회유시키거나 그런 나쁜 짓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사과의 의사표시 한 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사과 편지를 전달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부수적으로 이런 부분도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자의 보호 의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년 전, 한 5년, 10년 전까지만 해도 지역의 경우에는요, 이 가정법원에 변호인이 가는 경우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재판을 하다 보면 판사님께서 이런 멘트를 하신 경우도 있었어요. 지금 사산 변호인까지 선임해서 오신 거 보니까 보호자분들께서 우리 아이를 굉장히 이제 케어하려는 의지가 강하신 것 같아서 너 마지막으로 한번 믿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를 종종 봤거든요. 그만큼 우리 아이를 케어하겠다는 이런 의지가 있다는 것들을 어필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보호자분들께서는 도대체 피해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이 사건이 왜 이렇게까지 흘러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감이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감이 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경찰이나 검찰 또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했던 그 기록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청소년 사건은요, 비공개 재판입니다.
그리고 사건 기록도 복사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소년법에 보면 기록 복사, 기록 열람 등사에 대한 예외적인 규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실무상 보호자에게는 아예 열람조차 허용해주지 않습니다. 변호인에게도요, 복사는 대부분 허용해주지 않고요. 열람을 허용해 주는데 직접 가정법원의 현장에 가서 그 자리에서 봐야 되는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이러한 기록 열람 복사에도 많은 제약이 있는 만큼 변호인의 조력이 꼭 필요한 절차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법원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지금 이미 재판을 받기로 했다는 것은 이 사건이 그렇게 가벼운 사건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의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별거 아닌 사건이라면 경찰 또는 검찰에서 이미 이 사건이 종결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기소유예라든지 선도 조건 이런 절차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내가 가정법원에서 1심 판단을 한번 받아보고 그 다음에 항고, 항소 이런 거 있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형사법원보다 훨씬 더 가정법원에서는요, 항고라는 제도를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정법원은 적절한 교육과 훈육을 위해서 하는 절차이고 대신에 전과라는 것이 생기지 않죠. 그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판사님께서 폭넓은 재량이 부여된다라고 쉽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한번 1심에서 판단을 받아버리면 그걸로 사실상 끝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학교폭력 그리고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리얼 소년재판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소년가정법원 재판 적극적으로 준비하면 그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부모님이 꼭 함께 참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청소년과 부모님 모두 믿을 수 있는 법률 정보들을 쉽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